공사장 철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작업복 입은 여자가 달려갔습니다.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가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이 여자를 집에서 내쫓았던 시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쓰러진 시아버지를 트럭에 싣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10년 전 그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재개발 공사장이었어요. 한낮의 태양 아래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콘크리트 타설 소리와 철근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로 한 여자가 벽돌을 나르고 있었어요. 35 윤아진.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이고 작업복은 이미 흙투성이었죠. 안전모 아래로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진 씨, 잠깐 쉬어요. 점심은 먹어야지. 현장 반장이 물병을 건넸지만 하진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다시 벽돌을 들어 올렸어요.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반장 눈에 들어야 했거든요. 내일도 모레도 이 현장에 나올 수 있으려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인부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진은 도시락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어요. 손목 통증을 버티게 해주는 진통제였죠. 물 한 모금에 약을 삼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어요. 공사장 철문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어디서 온 거야? 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철문 앞에 양복 차림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양복은 며칠은 입은 듯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구두는 한쪽이 벗겨진 채였거든요. 인부 몇 명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죠. 그냥 놔둬.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하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모를 벗고 철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쓰러진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던 시아버지, 진양그룹 회장 강태주였거든요.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휴대폰도 서류 가방도 보이지 않았죠. 하진은 최근 뉴스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진양그룹 경영권 분쟁, 차남 강준호 측의 이사회 장악, 회장 퇴진설. 재벌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진의 머릿속으로 10년 전 그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캐리어를 내던졌고 시아버지는 차가운 눈으로 한마디만 내뱉었죠.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그때 하진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임신 8주, 막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진을 밀어냈고 하진은 다시 입을 열 틈도 없이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남편 준혁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10년. 하진은 단 한 번도 그 집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아버지가 자신의 발밑에 쓰러져 있었어요. 하진은 잠시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냥 돌아서면 끝이었어요. 딱 10년 전 저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하면 되는 일이었죠. 눈보라 속에 내던져진 캐리어, 닫히던 철문, 등 뒤로 들리던 시어머니의 비웃음. 전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눈 좀 떠보세요. 하진이 어깨를 흔들자 강태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죠. 119 불러. 저 양반 주머니 뒤져봐. 신분증 있겠지. 하진은 고개를 들어 반장을 받습니다. 반장님, 이 사람 병원 데려가야 해요. 지금 119 기다리면 되잖아. 숨도 가쁘고 의식도 자꾸 끊겨요.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안 돼요. 반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가 트럭 빼줄게. 뒤에 태워. 현장에 세워둔 1톤 트럭 짐칸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하진과 반장이 강태주를 부축해 태웠어요. 하진이 옆에 올라타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10분 거리. 하진은 쓰러진 시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나. 10년 전 그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의 손목을 잡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을 밀어 젖혔을 때 하진의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강태주는 들것에 실려 안으로 사라졌죠. 하진은 응급실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시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 저녁에 보여줄게. 문자 끝에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잔뜩 붙어 있었죠. 하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응급실 안쪽에서 간호사가 나와 물었거든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했어요. 강태주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듯 했어요. 하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응급실 입구 쪽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서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건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한 여자가 내렸어요. 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에게 캐리어를 던지던 그 여자. 시어머니 오명숙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오명숙은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날카로운 눈매, 꼿꼿한 자세, 그리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시선까지. 달라진 건 얼굴에 깊어진 주름뿐이었습니다. 오명숙의 시선이 응급실 복도를 훑었어요. 그리고 작업복 차림의 하진과 눈이 마주쳤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명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알아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명숙은 바로 칼을 뽑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 하진이 아니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마치 오랜 지인을 반기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이네. 많이 힘들게 사는 모양이구나. 오명숙의 시선이 하진의 작업복을 훑었어요. 흙투성이 바지, 다른 안전화, 먼지 묻은 손. 그래도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아야지. 한마디 한마디가 서늘했습니다. 대놓고 퍼붓는 욕보다 웃는 얼굴로 툭 던지는 말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어머님. 그 한마디에 오명숙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잖아.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환자분 데려오신 분이세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오명숙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보호자예요. 의사가 오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탈수와 폐렴 증세가 있고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시면서 계속 한 분을 찾으시는데요. 오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진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오명숙이 하진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번 절차부터 안내해 주세요. 의사가 응급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명숙이 따라 들어가기 전 옆에선 비서에게 낮게 말했어요. 저 여자 절대 안에 못 들어오게 해. 그리고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부른 이름이 자신이었다. 왜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왜 지금요? 10년 전 현관 앞에서 들었던 모욕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진은 20살에 강준혁을 만났어요. 대학 동기였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죠. 그런데 시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진이 같은 집안에선 우리 집 숟가락도 못 들어. 오명숙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했던 그 말을 하진은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준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이듬해 모든 게 무너졌어요. 준혁의 외도가 발각됐거든요. 상대는 그룹 계열사 임원의 딸이었습니다. 오명숙이 일부러 곁에 붙여놓은 여자였죠. 하진이 따졌을 때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도 원한 건 아니야. 어머니가 이 결혼이 회사에 필요하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진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편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날 밤 하진은 짐을 쌌어요. 이혼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명숙이 먼저 움직였어요. 하진의 짐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고 시아버지 강태주 앞에서 소리쳤죠. 하진이 바람을 피웠어요.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오명숙이 꾸민 일이었어요. 며칠 전 오명숙은 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지난번 호텔에서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다면서요. 평소에도 그런 심부름을 자주 시켰기 때문에 하진은 의심 없이 나갔어요. 프런트에서 목걸이를 받고 로비를 나서는데 낯선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하진이 돌아보니 스카프를 들고 있었어요. 아, 제 거 아닌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을 누군가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명숙이 짜놓은 판에서 그 사진은 미래 현장이 됐어요. 녹취록은 그 남자 목소리를 짜깁기 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았어요.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변명할 기회도 해명할 시간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진을 문 밖으로 밀쳐내고 눈보라 속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로 준혁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온 건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친정에 기댈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하진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하진이 대학 다닐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하진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출산 직후엔 구청에서 연결해준 한부모 가정 임시 거처에서 몇 달을 버텼어요. 그 뒤로는 반지하 원룸을 전전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식당 설거지며 공장 포장이며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준혁이 그 여자와 재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없다더군요. 새 며느리는 오명숙이 원하던 권력과 집안은 가져다 줬지만
손자는 주지 못했죠. 그리고 몇 년 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해외로 도피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준혁이 어디 있는지 하진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했어요. 시아버지를 데려다 줬으니 할 일은 끝난 거였죠. 응급실 문 앞에는 비서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오명숙의 지시대로 하진을 들여보내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발은 병원 밖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자꾸 응급실 문 앞에 붙들렸습니다. 하진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공사장에 돌아가면 오늘 일당은 반토막 날 거였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지금 하진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거든요. 왜 하필 지금 나를 찾은 거지? 하진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우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조금 늦어.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 100점 축하해, 우리 시우.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하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10년간 지켜온 그 아이가 곧 진양가의 모든 비밀을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걸요. 집에 돌아왔을 때 시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시우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하진은 방을 나왔어요. 식탁 위에 100점짜리 시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메모가 있었죠. 엄마 많이 피곤하지? 나 먼저 잘게. 내일 보여줄게. 하진은 시험지를 들어 올렸어요. 수학이었습니다. 빼곡히 채워진 답안지 위로 빨간 동그라미가 가득했죠. 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게 하진이 그 집을 떠나 선택한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의사의 말이 맴돌았어요. 환자분이 계속 한 분을 찾으시는데요. 하진이라는 분. 왜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왜 하필 지금 쓰러지면서까지 자신을 찾은 걸까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했습니다. 그 집안과는 끝났으니까요. 다음 날 하진은 여느 때처럼 공사장에 나갔습니다. 어제 반나절을 빠졌으니 오늘은 더 열심히 해야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하진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반장이 하진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제 그 사람 진양그룹 회장이었어?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 우리 현장 책임자한테 뭐라 하더라고. 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하진 씨 신원 조회를 했나 봐. 반장이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당분간 하진 씨 출근은 어렵겠다고. 하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도 몰라. 위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반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진 씨, 일 잘하는 거 나도 아는데.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진은 공사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7만 원. 이번 달 월세가 45만 원이었어요. 시우 학원비는 다음 주까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 2개, 계란 3알, 우유 반팩. 일주일은 버텨야 하는데 이걸로는 모자랐습니다. 하진은 냉장고 문을 닫고 한숨을 삼켰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 오늘 왜 일찍 왔어? 하진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응,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시우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시우가 방으로 들어간 뒤 하진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내일 당장 어디서 일해야 하지?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누군가 손을 쓴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떠오른 얼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명숙이었어요. 내가 끼어들 자리 없으니까. 그 말이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하진의 생계를 건드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낯선 남자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양그룹 비서실이라고 했어요. 회장님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하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왜 시아버지가 쓰러지면서까지 자신을 찾았는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오명숙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진이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강태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시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흰머리는 더 늘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 위험 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그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같은 거였어요. 하진아. 강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왔구나. 하진은 침대 옆에 섰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몇 번이나 말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10년 전 그 밤 내가 잘못했다. 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최근에 알게 됐어. 그때 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는 걸. 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우연히 명숙이 방에서 서류를 보게 됐다. 지우지 못한 원본 파일들이 남아있더라고. 강태주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내가 바보였다. 눈앞에 증거가 있으니까 의심 없이 믿었어.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널 찾으려고 했다. 사과하려고. 강태주가 천천히 손을 들어 하진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하진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늦었어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나 늦었어요. 그때 한 번만이라도 제 말을 들어주셨어야 했어요. 강태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알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구하겠나. 강태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묻겠다. 그의 눈이 다시 하진을 향했어요. 그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쫓겨나던 그 밤 강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임신 중이었냐?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살았는데요. 강태주의 다음 말이 하진의 심장을 꿰뚫었어요. 내 손자가 어딘가에 있는 거냐?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명숙이 서 있었어요. 그 뒤로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보였습니다. 오명숙의 눈이 하진을 향했어요. 그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여긴 왜 들어와 있어?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났던 하진이 막노동까지 하면서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제야 시아버지가 진실을 알게 됐다니요. 하진이 입을 여는 순간 10년 지켜온 아이의 평범한 일상도 끝날 수 있었습니다. 과연 하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뒷이야기 계속 들어봐 주세요.
오명숙의 눈빛이 병실 안을 훑었어요. 침대에 누운 강태주, 그리고 그 옆에 선아진. 상황을 파악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왜 이 아이를 불러요? 오명숙이 강태주를 향해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분노가 꿈틀거렸습니다. 강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하진의 등을 떠밀었어요. 하지만 하진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질문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내 손자가 어딘가에 있는 거냐? 오명숙이 하진 앞으로 다가왔어요. 힐소리가 병실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끼어들지 말라고. 하진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불려온 거예요. 불러서? 누가 너를 불러? 오명숙이 비웃었습니다. 10년 전에 끝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 있어? 그때 강태주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불렀어. 오명숙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내가 하진이를 찾았고 내가 오라고 했어. 강태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명숙. 오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10년 전 일 다 알게 됐어.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오명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띄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당신이 조작한 증거들 전부 봤어. 강태주의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진이는 바람 피운 적 없어. 당신이 꾸민 거야. 오명숙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하지만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10년도 지난 일을 지금 뒤집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하진은 숨이 막혔어요. 부정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어요. 그때 저 애를 내보낸 건 이 집을 위해서였어요.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였으니까. 그게 이유가 돼? 강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 없는 사람을 내쫓은 게 집안을 위한 거야? 죄 없는 사람? 오명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얘가 있었으면 준혁이가 제대로 된 집안과 연을 맺었겠어요? 사업이 지금처럼 됐겠어요? 오명숙의 시선이 하진을 향했어요. 결국 이 집은 문제없이 돌아갔잖아요. 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고시원에 살며 아이를 낳고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게 하진의 10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없이 돌아갔다고요? 그만해, 명숙. 강태주가 말했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아. 들으셔야 해요. 오명숙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지금 저 얘한테 미안해하는 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오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이 집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야. 강태주의 눈이 하진을 향했습니다. 하진이한테 물어볼 게 있어. 오명숙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강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까 내 질문 대답해 줄 수 있겠니? 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100점 시험지, 엄마 많이 피곤하지? 라고 쓴 메모. 이 순간 대답하면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시우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그걸 물어보시려고요? 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명숙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뭘 묻겠다는 거예요? 강태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하진이가 쫓겨날 때 임신 중이었어. 오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내 손자가 있을지도 몰라.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명숙의 눈이 하진을 향했어요. 그 눈에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실이야?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 시우의 이름이 저 집안 욕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10년 지켜온 아이의 평범한 일상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오명숙이 한 발 다가왔어요. 대답해. 하진은 오명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네. 한 글자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아이 낳았습니다. 지금도 잘 크고 있어요. 오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애가 진짜 이 집 핏줄이야? 하진은 피식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짓는 비웃음이었습니다. 10년을 혼자 키웠는데 증거가 필요해요? 하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 보면 알아요. 누구 핏줄인지. 오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바로 그때 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우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학교 끝났는데 집에 없네.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명숙의 눈이 핸드폰을 향했어요. 그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금 전화 온 애가 그 애지? 하진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어요. 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대답 안 해? 시우야, 엄마 지금 좀 바빠. 조금만 기다려. 하진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만들어냈어요. 알았어. 근데 배고파. 냉장고에 볶음밥 있어. 데워 먹어. 엄마 금방 갈게. 전화를 끊는 순간 오명숙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이름이 뭐야?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성이 뭐야, 강씨야? 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요, 윤씨예요. 오명숙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뭐? 제 성 따랐어요. 아빠 이름도 못 올린 아이였으니까요. 하진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빠 없이 제가 혼자 키웠어요. 오명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를 돌아봤습니다. 저 여자 집 주소 알아내. 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손자일 수도 있다며 확인해야지. 오명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확인은 해야지, DNA로. 그 눈빛은 손자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 애한테 손대지 마세요. 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손대긴 누가 손대? 오명숙이 웃었어요. 그냥 확인하려는 거야. 진짜 이 집 핏줄인지. 그의 얼굴 보면 알아요. 하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 핏줄인지 상관없어? 오명숙의 눈이 번쩍였어요. 진양그룹 회장의 손자가 상관없다고? 그 순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준혁의 재혼 가정엔 아이가 없었어요. 오명숙에게 손자가 없다는 건 늘 한이었죠. 시우가 인정되면 저 여자는 아이를 빼앗으려 들 거였습니다. 엄마는 필요 없고 손자만 갖겠다고요. 하진이 10년간 입을 다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 애한테 접근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하진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10년 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오명숙이 피식 웃었어요. 뭘 어쩌겠다는 거야. 공사장에서 벽돌이나 나르는 주제에. 오명숙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내 손자가 맞다면 내가 데려다 키울 거야. 하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진양가 손자를 그런 데서 크게 둘 수는 없잖아. 오명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환경, 좋은 교육, 넌 못 해주잖아. 그 애는 제 아들이에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그래서 오명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넌 불리해. 재력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오명숙이 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친권 소송 들어가면 넌 못 이겨. 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오명숙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강태주가 몸을 일으켰어요. 명숙, 그만해. 당신은 좀 누워 계세요. 못 누워. 강태주가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그 아이는 하진이가 키운 거야. 10년 동안. 그래서요? 그 아이 엄마는 하진이야. 당신이 아니라. 강태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 빼앗으려고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오명숙이 비웃었어요.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도 밀려난 사람이. 방법은 있어. 강태주의 눈이 단단해졌습니다. 오명숙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 애 내가 데려올 거예요. 오명숙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우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10년 동안 혼자 키운 세상에서 전부인 아이를요. 강태주가 낮게 말했어요. 하진아, 걱정하지 마. 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을게. 강태주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 아이, 내 곁에 있게 해줄게.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믿어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며칠 뒤 오명숙이 움직였습니다. 하진이 일하는 카페 앞에 검은 세단이 멈췄어요. 오명숙이 내렸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하진은 앞치마를 벗지 않았어요. 할 얘기 없어요. 있어. 오명숙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우 말이야. 하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준혁이 아이 맞더라. 오명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 손자야.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러 왔어. 오명숙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5억이야. 이거 받고 아이는 나한테 넘겨.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넌 돈 받고 새 출발해. 아이는 내가 키울게. 하진은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미쳤어요? 안 받겠다는 거야? 오명숙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오명숙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건 10년 전 그 사진이었어요. 조작된 사진, 호텔 로비에서 남자와 함께 있는 하진. 이거 기억나? 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왜? 아직 가지고 있어. 오명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이걸 퍼뜨릴 거야.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우가 바람 피워서 난 자식이라고. 오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할까? 엄마가 바람 피워서 널 낳았대 하고. 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시우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럼 받아. 오명숙이 바닥에 봉투를 가리켰어요. 5억 받고 조용히 빠져. 하진은 오명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요. 뭐? 그 사진 조작된 거잖아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어떤 거짓말을 퍼뜨려도. 오명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안 해요. 하진이 봉투를 오명숙 앞으로 밀어냈어요. 시우는 제 아들이에요. 10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하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한테 줄 생각 없어요. 오명숙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소송장 기다려. 그리고 그 사진이랑 녹취록 내일부터 퍼진다. 카페 일이 끝난 후 하진은 바로 강태주를 찾아갔어요. 회장님 도와주세요. 강태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시우를 데려가려고 해요. 소송하겠다고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 사진이랑 녹취록 아직 가지고 있대요. 뭐? 시우가 바람 피워서 난 자식이라고 퍼뜨리겠다고요.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혼자서는 못 이겨요. 강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내가 막을게. 어떻게요? 회장님도 지금 힘이. 회사에서는 밀려났어. 강태주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내 이름은 아직 남아있어. 강태주가 하진을 돌아봤습니다. 기자들한테 전부 말할 거야. 10년 전 일 명숙이가 한 짓 전부.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면 회장님도 상관없어. 강태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또 내가 당하게 둘 수는 없어. 강태주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지금 바로 기자들한테 연락할게. 내일 아침에 회견 연다. 내일이요? 명숙이가 퍼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야 해. 강태주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조작된 거라는 걸 내가 먼저 밝히면 그 사진은 아무 힘도 없어. 그날 밤 하진은 시우를 꼭 안고 잠들었어요. 이 아이를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음 날 아침 강태주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양그룹 전 회장의 긴급 회견이라는 소식에 취재진이 몰려왔어요. 오명숙도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견은 시작된 뒤였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강태주가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첫 번째, 10년 전 제 며느리 윤아진 씨에 대한 진실입니다. 스크린에 조작된 사진 원본과 녹취록, 편집 파일이 떴습니다. 이 모든 건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제 아내 오명숙이 꾸민 일이었어요.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오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태주가 하진을 바라봤어요. 제 장남의 아들 시우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오늘 손자 시우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강태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시우의 양육권은 어머니 윤아진 씨에게 있음을 선언합니다. 오명숙이 회견장 뒤에서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강태주가 오명숙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못한 일을 이제야 하는 거야. 강태주가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그리고 윤아진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회견이 끝난 뒤 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시우가 뛰어왔어요. 하진은 시우를 꼭 안았습니다. 시우야. 엄마, 울어. 시우가 하진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안 울어, 안 울어. 하진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강태주가 서 있었어요. 찾아와도 되겠니?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주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우야. 시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세요? 할아버지야. 10년을 돌아온 말이었습니다. 시우가 하진을 올려다봤어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가 다시 강태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강태주가 그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을 잡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난 하진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아이를 낳고 혼자 울고 버티며 그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빼앗긴 건 자리였지만 끝내 지켜낸 건 아이였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이 마침내 한 사람의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10년은 길었지만 하진이 버텨온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단짝이었습니다. 구두를 닦던 소년의 손이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쪽지 한 장. 회장님 손목시계에 도청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 사업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대신 펜을 들어 쪽지 뒷면에 적었어요. 제거할 수 있느냐?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작은 쪽지 한 장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불러올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도산대로 성원그룹 본사 뒤편 골목에는 작은 구두닦이 좌판이 하나 있었어요. 번화한 거리에서 살짝 벗어난 한적한 자리였죠. 좌판의 주인은 17살 소년 강시윤이었어요. 시윤이는 다른 구두닦이들과 달랐어요. 손님의 구두를 닦으면서도 늘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단골 손님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눈 대신 귀로 세상을 본다는 걸요. 선천적으로 청각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시윤이는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시계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 만년필 잉크가 마르는 소리, 심지어 사람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까지 느낄 수 있었죠. 그날도 시윤이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좌판 앞에 앉아 있었어요. 평일 오후는 늘 이렇게 보냈거든요. 오후 5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죠. 구두 밑창이 땅에 닿는 리듬, 보폭의 간격, 살짝 끌리는 왼쪽 발. 시윤이는 눈을 뜨지 않고도 알 수 있었어요. 배원식 회장님이 오셨구나. 성원그룹의 배원식 회장. 제게 서열 5위,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사업가였죠. 석 달 전 우연히 이 좌판을 발견한 뒤로 배 회장은 일주일에 2~3번씩 이곳을 찾았어요. 경호원도 수행 비서도 없이 혼자서요. 처음엔 시윤이의 구두닦기 실력에 반한 거였죠. 명품 구두장인도 혀를 내두를 만큼 섬세한 손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배 회장이 계속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 좌판 앞에 앉아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권력과 돈에 둘러싸인 삶 속에서 이 작은 공간만이 유일하게 거짓이 없는 곳처럼 느껴졌죠. 왔다. 배 회장이 낮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시윤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회장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죠. 왁스를 바르고 천으로 문지르는 익숙한 동작.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의 손목시계에서요. 파텍 필립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기계식 시계 특유의 톱니바퀴 소리는 익숙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섞여 있는 미세한 전자음은 처음이었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아주 작은 소리. 보통 사람은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시윤이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도청장치야. 시윤이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글씨를 적었죠. 회장님 손목시계에 도청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접은 쪽지를 배 회장의 손에 슬쩍 쥐어줬어요. 배 회장이 쪽지를 펼쳤죠.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사업가답게 표정은 티끌만큼도 변하지 않았죠. 배 회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쪽지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시윤이의 펜을 빌려 적었죠. 확실하냐? 시윤이가 다시 적었어요. 기계식 시계는 톱니바퀴 소리만 나야 해요. 그런데 작은 전자음이 섞여 있어요. 도청장치가 확실합니다. 배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파텍 필립은 순수 기계식 시계였죠. 전자음이 날 리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시계를 선물한 건 아들 재민이었어요. 배 회장의 펜이 다시 움직였죠. 제거할 수 있느냐? 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 회장이 손목 시계를 풀어 시윤이에게 건넸죠. 시윤이는 구두통 안에서 작은 정밀 드라이버 세트를 꺼냈어요. 원래는 구두 수선용이었지만 섬세한 작업에는 늘 유용했죠. 시윤이의 손끝이 시계 뒷면을 열었어요. 복잡한 무브먼트 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보였죠. 쌀알보다 작은 검은색 칩, 최신형 초소형 도청 장치였어요. 시윤이는 숨을 죽인 채 핀셋으로 칩을 집어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작은 금속 구두약 통 안에 넣고 뚜껑을 꽉 닫았어요. 회장님, 이제 안심하세요. 금속 통 안에 넣으면 전파가 차단돼서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배 회장이 시윤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시계 뒷면을 다시 닫고 배 회장에게 돌려드렸어요. 배 회장이 시계를 받아 손목에 찼죠.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이름이 뭐냐? 강시윤입니다. 시윤아, 너 대체 뭐냐?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은 거냐? 시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들려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가 저한테는 들려요. 배 회장은 시윤이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 맑아서 이 더러운 세상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시계, 누가 선물한 건지 알고 싶으냐? 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죠. 시윤아. 네. 나를 따라오너라. 시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 귀가 필요하다. 시윤이는 배 회장의 눈을 바라봤어요. 이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직감했죠. 평범한 구두 닦기 소년으로 살던 일상이 끝나고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될 거라는 거리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 노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권력자의 오만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절박함 같은 거요. 시윤이가 구두통을 챙겨 들고 일어섰어요. 배 회장과 함께 골목을 나서자 바로 앞에 성원그룹 본사 건물이 우뚝 서 있었죠. 정문으로 향하는데 양복 차림의 남자가 급히 뛰어왔어요. 경호실장 문태식이었어요. 문태식의 시선이 시윤이에게 향했어요. 구두통을 든 소년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회장님, 이 아이는 뭡니까? 태식아, 이 아이 데리고 올라가자. 문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이런 애를 본사에 들이시겠다고요?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배 회장의 목소리에 칼날이 실렸죠. 문태식은 입술을 질끈 깨물며 시윤이를 훑어봤어요. 경멸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시윤이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문태식의 심장 박동 소리에 집중했죠.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었어요. 이건 불안이야.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심장 소리였죠. 세 사람이 본사 로비로 들어섰어요. 같은 시각 본사 건물 10층 부회장실. 책상 위로 배재민의 손에는 작은 수신기가 들려 있었어요. 아까까지 선명하게 들리던 아버지의 숨소리와 발소리가 어느 순간 뚝 끊겨버렸거든요. 재민이 수신기를 귀에 가까이 대봤어요. 잡음만 들릴 뿐이었죠. 뭐야? 재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도청장치가 발각된 건가? 아니면 그냥 고장인가? 그때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본사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혼 미상의 소년이 동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소년? 그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죠. 아버지가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구두통을 든 소년이 함께 걷고 있었죠. 재민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재밌네. 그는 중얼거리며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죠. 아버지, 뭘 꾸미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재민이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성원그룹의 왕자를 둘러싼 피해 게임. 그 첫 번째 수가 방금 놓인 거였죠. 성원그룹 본사 회장실 전용 엘리베이터. 시윤이는 배 회장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20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배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윤아,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 말씀하세요. 이 회사 안에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 내가 찾아낸 그 도청장치, 그게 시작이 아닐 거야. 배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어요. 내 곁에 있어라. 내 귀로 들리는 것들을 나한테 알려줘. 물론 대가는 주마. 시윤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건 단순한 구두 닦기 일이 아니었죠.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발을 들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윤이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17회, 매일 구두통을 들고 거리로 나서던 날들, 손이 트고 무릎이 까져도 불평 한 번 하지 못했던 시간들.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배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띵!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도착했어요. 시윤이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바닥에는 발이 푹 빠지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 한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시윤이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죠. 아버지, 배재민이었어요. 재민은 문 앞에 서서 회장실 안을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이 시윤이에게 멈췄죠. 이 아이가 그 구두 닦기입니까? 재민아, 노크는 하고 들어와라.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재민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윤이 앞에 멈춰섰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름이 뭐지? 시윤이는 재민의 심장 소리에 집중했어요. 느리고 안정적이었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심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죠. 이 사람 무섭지 않은 거야. 강시윤입니다. 시윤이라. 구두 닦기가 왜 회장실에 있는 거지? 배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내가 데려왔다. 이 아이가 필요해서. 네. 재민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알지만 구두 닦기 아이를 회장실에 들이시면 어떡합니까? 이 사진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회사에서 내가 누굴 만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배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재민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제 넘었네요. 그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시윤이를 돌아봤죠. 시윤이라고 했지? 우리 회사에 온 걸 환영해. 미소를 띤 얼굴이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어요. 시윤이는 재민이 걸어가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타는 소리,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의 신원 조회해. 강시윤, 뒤를 털어봐. 뭐든 잡히는 거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시윤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 사람 나를 조사하려는 거야. 배 회장은 그런 시윤이의 표정을 읽었는지 나지막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시윤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이건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이야기였어요. 회장님, 저 사람이 절 조사하라고 했어요. 신원 조회를 하래요. 배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죠. 그래, 역시 그렇겠지.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시윤아, 무섭냐? 조금요.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도 된다. 강제로 붙잡진 않겠다. 시윤이는 배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넓은 어깨가 언제부터인가 축 처져 있었죠.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의 등이 이렇게 외로울 수도 있구나. 안 나갈게요. 배 회장이 돌아봤어요. 위험할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회장님 곁에 있을게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시윤이도 몰랐어요. 그냥 이 노인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배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고맙다. 그때 시윤이의 귀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실 천장 구석, 환풍구 안쪽에서 나는 아주 작은 전자음이었죠. 시윤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왜 그러냐? 시윤이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저기에도 있어요. 배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회장실에 도청장치라니. 이건 손목시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죠. 손목시계는 외부에서 접근해야 설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실 천장은 달랐죠. 내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위치였어요. 회장님, 여기서 하신 말씀 다 들렸을 수도 있어요. 배 회장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들 재민이 방금 웃으며 나간 그 문을 노려봤죠. 그래,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늙은 호랑이가 눈이 멀어서 제 새끼 발톱도 못 봤구나.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을 재계에서 싸워온 사람이었죠. 숱한 배신과 음모를 뚫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정작 제 아들의 칼날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시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건 사업 이야기가 아니었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피가 섞인 배신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10층 부회장실. 재민은 책상 위에 올려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회장실의 음성 파형이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안 나갈게요. 위험할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회장님 곁에 있을게요. 재민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하나 주었네, 아버지.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으며 중얼거렸죠. 근데 그 강아지, 좀 특이하네. 시계에서 도청장치를 어떻게 알아챈 거지? 그리고 방금 그 말. 재민이 녹음을 되감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화한 걸 어떻게 들었지? 재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거리에서 내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저의 귀가 뭔가 이상해. 보통이 아니야. 재민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일단 지켜보자. 정체가 뭔지 알아낼 때까지. 화면 속 음성 파형이 갑자기 뚝 끊겼어요. 재민의 눈썹이 찌푸려졌죠. 또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신호 없음. 회장실 도청장치마저 발각된 거였어요. 재민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죠. 이 새끼가.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구두 닦기 소년 강시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좋아. 내 정체가 뭔지 알아내주마. 재민이 전화기를 들어 올렸어요. 나야. 강시윤이라는 애 조사 결과 나오면 바로 보고해. 그리고 하나 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그 애가 살던 곳, 주변 사람들 전부 낱낱이 다 뒤져봐. 약점이 뭔지 찾아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져와. 전화를 끄는 재민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칼을 꺼내셨으니 나도 준비해야지. 성원그룹의 조용한 전쟁. 그 두 번째 막이 올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때마침 여름방학이라 시윤이는 매일 아침 성원그룹 본사로 출근했죠. 배 회장이 마련해준 작은 사무실이 생겼어요. 직함은 회장 특별보좌. 뭘 하는 자리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회장이 직접 만든 자리라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죠. 시윤이의 일은 단순했어요. 회장과 함께 다니며 주변의 소리를 듣는 것. 회의실에 도청장치가 있는지, 누군가 몰래 녹음을 하는지,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시윤이의 귀는 회장의 눈이 되어 주었죠. 이 일주일 동안 시윤이 덕분에 막아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인수합병 회의 전날 회의실에서 도청장치를 찾아냈고, 거래처 사장과의 미팅에서 상대방이 몰래 녹음하는 걸 알아채기도 했죠. 배 회장은 시윤이에게 말했어요. 내 귀는 이 회사에서 돈보다 귀하다. 하지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애가 대체 뭔데 회장님 옆에 붙어 다니는 거야? 구두 닦기 출신이래. 회장님이 치매 오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시윤이의 귀에는 온갖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익숙한 소리였죠. 보육원에서 학교 다닐 때도 늘 들었으니까요. 쟤는 부모가 버린 애래. 불쌍하긴 한데 같이 놀긴 좀. 시윤이는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죠. 금요일 오후 배 회장의 비서실장 한정숙이 시윤이를 찾아왔어요. 시윤아, 잠깐 얘기 좀 할까? 한 실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 시윤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죠. 무슨 일이세요? 이것 좀 봐. 한 실장이 내민 건 서류 봉투였어요. 시윤이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사진 여러 장이 쏟아졌죠. 시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진 속에는 시윤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윤이가 모르는 장면들이었죠. 누군가와 돈을 주고받는 모습, 낯선 남자와 밀담을 나누는 모습, 심지어 성원그룹 기밀 문서를 들고 있는 모습까지. 이게 뭐예요? 저 이런 적 없어요. 시윤아,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이 사진들이 오늘 아침 임원진한테 전부 돌았어. 한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회장님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어. 안건이 회장 특별보좌의 산업 스파이 혐의래. 시윤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산업 스파이. 이건 완전히 조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사진은 너무나 정교했죠. 평생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어본 적 없는 시윤이 눈에도 그건 진짜처럼 보였어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회장님은요?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회장님은 지금 외부 일정 중이셔서 연락이 안 돼. 시윤이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회장님이 주신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죠. 안 돼. 안 돼. 그때 누군가 시윤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경호원이었죠. 회장 특별보좌직은 오늘부로 정지입니다. 사무실 출입증 반납해 주세요. 뭐라고요? 부회장님 지시입니다. 시윤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렇게 빨리 손을 쓸 줄은 몰랐어요. 재민이었죠. 그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예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시윤, 문태식이었어요. 경호실장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죠. 부회장님이 찾으신다. 따라와. 경호실장님, 저 억울해요. 저런 짓 한 적 없어요. 그건 부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려. 문태식의 손이 시윤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 악력이 아팠죠.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췄어요. 부회장실 문이 열렸죠. 재민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왔구나. 재민이 돌아섰어요. 그의 손에는 시윤이의 서류가 들려 있었죠. 강시윤, 17살. 서울시립보육원 출신. 5살 때 친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이후 3번의 입양이 전부 파양으로 끝났네. 시윤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건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과거였죠. 3번이나 버림받은 애가 우리 아버지한테 붙었어? 뭘 노린 거지? 돈? 아니면. 재민이 시윤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회사 기밀?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진들은 뭐야? 재민이 사진들을 시윤이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합성이에요. 저 저런 짓 한 적 없다고요. 합성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겠지. 재민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 경찰 얘기 나와서 말인데. 나 너 고소하려고. 네. 산업 스파이 혐의. 유죄 나오면 최소 5년이야. 미성년자라 좀 봐준다 해도 소년원은 가야겠지? 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억울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부회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 정말 믿어달라고? 재민이 피식 웃었어요. 3번이나 버림받은 애를 누가 믿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시윤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그때 재민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죠. 순순히 사라지면 고소는 취하해 줄게. 여기서 손 떼고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럼 내 인생은 살려줄게. 시윤이는 재민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 있을 뿐이었죠. 생각할 시간 줄게. 내일까지. 재민이 손짓했어요. 문태식이 시윤이의 팔을 잡아 끌었죠. 부회장실 문이 닫혔어요. 시윤이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죠. 회장님을 만날 수도 없고 누구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17회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죠. 이 모든 게 그날 시작됐어요. 회장님 시계에서 도청장치를 발견한 그날부터요. 도와주려던 게 죄가 됐어요. 결국 자신은 또 버림받는 건가. 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죠? 아무 잘못도 없는 시윤이가 조작된 사진 하나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버렸어요. 도와주려다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일까지 선택하라는 협박까지 받았죠. 이 아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도망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틸까요? 다음 이야기에 그 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함께 들어주세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시은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죠. 보육원 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재민이 준 기한은 오늘까지였죠. 순순히 사라지면 고소취하. 버티면 소년원. 어떻게 해야 할까? 시은이가 겨우 몸을 일으켰을 때 문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났어요. 시은아, 잠깐 나와봐. 보육원 원장님 목소리였죠. 문을 열자 원장님 얼굴이 어둡게 굳어 있었어요.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시은아, 미안하다. 원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너 오늘 당장 나가야 할 것 같아. 네? 갑자기 왜요? 아까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 범죄 혐의자를 시설에 둘 수 없다고. 당장 퇴소 조치하래. 시은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복도 끝에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는 게 보였죠. 그 남자들 어제 본사에서 봤어요. 문태식 경호실장 부하들이었죠. 원장님, 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이거 다 조작된 거예요. 나도 알아, 시은아. 근데 위에서 압력이.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2살 때부터 5년을 살았던 곳이었죠. 짐을 쌀 시간도 없었어요. 가진 거라곤 입고 있는 옷과 낡은 구두통 뿐이었죠. 보육원을 나선 시은이는 거리를 걸었어요. 갈 곳이 없었죠. 연락할 친척도 없었어요. 이 넓은 서울에서 시은이는 완전히 혼자였죠.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성원그룹 본사 앞으로 향했어요. 회장님을 만나면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회장님이라면 내 말을 믿어주실 거예요. 시은이는 본사 건물 맞은편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죠. 그때 검은색 마이바흐가 본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회장님 차였어요. 시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차를 향해 뛰어갔죠. 회장님. 차가 멈췄어요. 시은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차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검은 썬팅 유리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잠시 후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은이를 지나쳐서 지하주차장 입구로 사라졌죠. 시은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회장님이 창밖을 보고 계시지 않다는 걸. 회장님. 시은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회장님도 날 버린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아니야,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죠. 시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실은 배 회장의 차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회장이 창밖을 보려는 순간 문태식이 가로막았죠. 회장님, 저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지저분한 것들이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문태식의 몸이 창문을 완전히 가렸어요. 배 회장은 창밖을 보지 못한 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시은이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요. 한편 거리에 주저앉아 있던 시은이에게 누군가 다가왔어요. 아까 보육원에 왔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야, 그 구두통 이리 내놔. 뭐요? 부회장님 지시다. 증거물 회수하래. 시은이의 손이 구두통을 꽉 움켜쥐었어요. 이 안에는 도청장치 칩이 들어있었죠. 회장님 시계에서 꺼낸 그 칩.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물증이었어요. 싫어요. 뭐? 못 줘요. 이건 제 거예요. 남자가 피식 웃었어요. 야, 좋게 말할 때 내놔. 안 그러면 남자의 손이 시윤이의 멱살을 잡았어요. 구두통을 빼앗으려 했죠. 시윤이는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안 돼요. 이건 못 줘요. 이 새끼가 남자의 주먹이 날아왔어요. 시윤이의 뺨을 때렸죠.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시윤이는 구두통을 놓지 않았어요. 야, 사람들 본다. 일단 빠져. 다른 남자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어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즉, 운 좋은 줄 알아. 남자가 시윤이를 밀쳤어요. 시윤이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죠. 부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오늘 자정까지 연락 없으면 내일 아침 고소장 접수한다고. 남자들이 사라졌어요. 시윤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렸죠.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억울함.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시윤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터진 입술에서 피가 흘렀지만 닿지 않았죠. 구두통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도망칠까? 지금이라도 서울을 떠나면 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게 쉬운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평생 범죄자로 남는 거였죠. 조작된 사진, 거짓 자백서. 그게 자신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시윤이는 고개를 들어 성원그룹 본사를 올려다봤어요. 저 높은 곳에서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이 있었죠. 도망 안 쳐. 시윤이가 중얼거렸어요. 끝까지 버틸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시윤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고개를 돌리자 비서실장 한정숙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실장님, 쉿, 여기서 말하면 안 돼. 나 따라와. 한 실장이 주위를 살피며 시윤이를 이끌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간 뒤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죠. 이거 회장님이 주신 거야. 회장님이요? 회장님이 너 찾고 계셔. 내일 아침 7시 여기로 와. 봉투 안에는 주소가 적힌 쪽지와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이 절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널 얼마나 걱정하시는데. 한 실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시윤아. 나도 무서워서 연락 못했어. 부회장님 쪽에서 다 감시하고 있거든. 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죠. 버림받지 않았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고맙습니다, 실장님. 내일 꼭 와. 거기서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한 실장이 사라졌어요. 시윤이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였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일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시윤이는 구두통을 단단히 쥐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벽 6시. 시윤이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시윤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온몸이 뻣뻣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죠. 1시간 뒤 시윤이는 성북동 골목 앞에 서 있었어요. 고급 주택가였죠. 높은 담장 너머로 오래된 한옥 지붕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한 실장이었죠. 왔구나. 들어와. 시윤이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마당을 지나 한옥 대청마루에 누군가 앉아 있었죠. 배원식 회장이었어요. 회장님,
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배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윤이에게 다가왔죠. 시윤아, 회장님,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진들 전부 조작이에요. 저 산업 스파이 아니에요. 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 회장이 시윤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알아. 네. 내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 배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못했어. 회장의 얼굴에 자책이 어렸어요. 이 늙은이가 겁이 났던 거야. 내 아들을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더구나. 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어제 차가 그냥 지나갔잖아요. 저 거기 있었는데. 배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널 못 봤다. 태식이가. 그 녀석이 창문을 가리고 못 보게 했어. 경호 실장님이요? 그래. 그리고 재민이한테 들었다. 내가 자백하고 합의금 받고 도망갔다고. 그 말을 믿을 뻔했어. 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알아. 한 실장이 진실을 알려줬지. 내가 맞으면서도 안 도망갔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시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미안하다, 시윤아. 이 늙은이 때문에 내가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 잘못 아니에요. 배 회장이 시윤이를 대청마루로 이끌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죠. 이제 얘기해보자. 내가 가진 게 있다며? 시윤이가 구두통을 열었어요. 작은 금속통을 꺼내 귀에 대봤죠. 잠시 집중했어요. 전자음이 안 들려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제야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 쌀알보다 작은 검은색 칩이 들어 있었죠. 이게 그날 회장님 시계에서 꺼낸 도청 장치예요. 배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네. 이거면 누가 도청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 송신 기록이나 뭔가 있을 거예요. 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실장. 네, 회장님. 예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도움받던 곳 있잖아. 거기 연락해. 이 칩 분석 맡기고 이번 일은 각별히 조심해라. 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절대 모를 겁니다. 그녀가 칩을 받아 나갔어요. 배 회장이 시윤이를 바라봤어요. 시윤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 말씀하세요. 태식이가 재민이 편이었어. 처음부터. 시윤이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날 문태식의 심장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빠르고 불규칙한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소리였죠. 알고 있었어요.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역시 내 귀는 틀리지 않는구나. 배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민이 그 녀석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어. 이사회를 움직여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 회장님을요? 그래. 건강 문제를 빌미로 삼으려는 것 같더구나. 작년에 쓰러진 적이 있거든. 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물러나면 재민이가 회장이 돼. 그게 그 녀석 계획이야. 그런데 왜 저를? 내가 내 곁에 있으면 불리하니까. 내 눈과 귀가 되어주는 내가 눈엣 가시였던 거지. 시윤이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자신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재민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눈과 귀였던 거죠. 시윤이는 그날 밤 별장에서 잠을 잤어요. 회장님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며 데려온 별장이었죠.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우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한 실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분석 결과가 왔습니다. 뭐래? 중간 결과인데요.
한 실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 도청장치, 성원그룹 보안팀에서만 쓰는 장비일 가능성이 높대요. 시중에선 절대 구할 수 없는 거라고. 배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가능성? 확실한 건 아니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수신 기록 추적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대요. 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둘러 달라고 해. 한 실장이 나갔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배 회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죠. 아직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약 정말 재민이라면 이번엔 피하지 않겠어. 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시윤아. 네, 회장님. 내 누명을 벗겨주마. 그리고 그 녀석들이 한 짓 전부 세상에 드러내줄 거다. 시윤이가 일어섰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시윤이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회장님을 도울 차례예요. 배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다, 시윤아.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레가 임시 이사회야. 재민이가 거기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할 거다. 그럼 그때까지 준비해야겠네요. 그래.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도청장치만으로는 부족해. 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저한테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시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회장님이 도청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듣는다고?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시윤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제 귀로 뭔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회장님 쪽에서요. 배 회장이 시윤이를 바라봤어요. 위험해. 알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배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마. 확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윤이는 알 수 있었죠.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모레 임시 이사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 시윤이는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그땐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고. 임시 이사회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시윤이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모든 게 결정되는 날. 배 회장이 시윤이를 불렀어요. 준비됐나? 네, 회장님. 시윤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젯밤 시윤이는 회장님의 허락을 받고 성원그룹 본사 근처까지 갔었어요. 10층 부회장실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죠. 마침 부회장실 창문이 환기를 위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시윤이의 귀에 파동처럼 전해졌죠. 벽 너머, 복도 너머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시윤이의 귀. 그리고 들었어요. 재민과 문태식의 대화를. 내일 이사회에서 확실히 끝내야 해. 준비 다 됐습니다. 이사 과반수가 부회장님 편입니다. 아버지 건강 문제 자료는 작년 쓰러지신 거 의료 기록 전부 확보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그 구두 닦기 애건은 고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이사회 끝나면 바로 체포 들어갑니다. 조작 사진 원본은 내 컴퓨터에만 있으니까 걱정 마라. 흔적은 다 지웠어. 시윤이는 그 대화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억했어요. 회장님께 전부 보고했죠. 그리고 회장님은 웃었어요. 잘했다, 시윤아. 이제 내 차례구나. 오전 10시
성원그룹 본사 대회의실, 임시 이사회가 시작됐어요. 길고 넓은 테이블에 이사진이 앉아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재민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회장님의 건강 문제로 인한 경영 공백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재민이 서류를 꺼냈죠. 작년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이후 경영 판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 스파이를 회장 특별보좌로 임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저는 회장님의 잦은 퇴임을 건의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재민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그때 배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잠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재민아, 내가 말한 산업 스파이. 그 아이 말이냐? 네. 강시윤이라는 애입니다. 이미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다. 배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쌀알보다 작은 검은색 칩이었죠. 이게 뭔지 아느냐? 재민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이건 내 시계에서 나온 도청장치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 장비는 우리 회사 보안팀에서만 쓰는 특수 장비더구나. 시중에선 절대 구할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 배 회장의 시선이 문태식을 향했어요. 태식아, 내가 설명해 볼래? 문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수신 기록을 추적했더니 신호가 전송된 곳이 있더구나. 배 회장이 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부회장실이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재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근거 없는 소리를. 근거? 배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어젯밤 내가 태식이랑 나눈 대화, 내가 다 알고 있다. 재민의 눈이 흔들렸어요. 오늘 이사회에서 확실히 끝내야 한다고 했지? 이사 과반수가 내 편이라고? 내 건강 문제 의료 기록 확보했다고? 회의실의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리고 구두 닦기 애 고소장 접수했다며? 이사회 끝나면 바로 체포한다고?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그걸 내가 도청을 좋아하길래 나도 해봤다. 배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 귀로 말이야.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시윤이가 들어왔죠. 재민의 눈이 커졌어요. 이 아이가 내 목소리를 전부 들었다. 벽 너머에서 시윤이가 재민을 바라봤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산업 스파이가 아닙니다. 시윤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부회장님이 조작한 겁니다. 사진도 자백서도 전부 거짓이에요. 재민이 이를 악물었어요. 이 애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거리에 구두 닦기를. 그때 한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추가 분석 결과입니다. 뭐가 나왔나? 강시훈 군이 들은 대화 중에 원본은 내 컴퓨터에만 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걸 단서로 추적했습니다. 한 실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조작 사진의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편집된 날짜와 장소가 확인됐습니다. 어디서 편집됐나? 성원그룹 본사 10층 부회장실 컴퓨터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재민이 뒷걸음질 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배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재민아.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내가 내 아들이라서 믿고 싶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넌 날 도청하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죄 없는 아이한테 누명까지 씌웠어.
재민이 고개를 떨궜어요. 경호실장 문태식과 부회장 배재민은 지금 즉시 직위 해제한다. 배 회장의 선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강시윤에 대한 모든 고소는 취하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진행한다. 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거예요. 회의실을 나서는 재민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시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회장님, 재민이 멈췄어요. 지금 심장 소리가 처음 만났을 때랑 다르네요. 시윤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그땐 느긋하고 여유로웠는데 지금은 아주 시끄럽고 불안하게 뛰고 있어요. 재민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요.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죠. 한때 성원그룹의 후계자였던 남자. 이제는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어요. 문태식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갔어요. 밖으로 나온 시윤이에게 배 회장이 다가왔어요. 시윤아. 네, 회장님. 고생했다. 배 회장이 시윤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시윤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배 회장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럼 당분간 내 곁에 있어라. 내 귀가 필요하거든. 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래. 학교도 다녀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일단 별장에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다. 배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난 내 아들한테 당하고도 몰랐을 거야. 시윤이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죠. 구두통을 손에 쥐고 걸어가는 시윤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길 위에 구두 닦기 소년. 그 소년의 귀가 거대한 그룹의 판을 뒤집었어요. 세상은 때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보육원에서 쫓겨나고 아무 죄도 없이 누명까지 써야 했던 17살 시윤이. 그래도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낸 이야기였어요. 시윤이에겐 남들보다 예민한 귀가 있었지만 진짜 힘은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마음먹은 그 선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